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연극배우 양백명과 원망스런 삼천리 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 아씨, 정말 패기지요? 그것 봅시오. 제 말이 옳지 않습니까? 크게 한턱 거져야 합니다. 걱정 말아요. 한턱 그냥 두턱이라도 쓸게. 아이, 좀 좋습니까? 부풍 모습이라니 엄마가 천하절색이시겠다. 지금 우리는 아빠가 훈련대장까지 1930년대 후반의 상업 연극 한 편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양극장의 2대 비극이라면 흔히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어머니의 힘을 손꼽기 일수인데, 이 작품은 이서구작 어머니의 힘 그 한 대목입니다. 마저 풀지 않았으나 뭐 처녀기생으로 나리를 매시게 됐는데 장차 시집살이 하실 날이 있겠죠. 그래도 일간 양반들이 양반이 집에 기생미누린 당치 않다고 시비들이고, 게다가 나리하고 증언을 한 그 김탄사 댁에서는 매일같이 시비래니 글쎄 노대감이신들 견디시겠어? 아이고, 그래도 설마니 찾는 날이 계시겠죠. 예, 어게 왜 있니? 아, 있어. 호랑 많이 나오십니다. 어서 오늘애를 좀 넣으세요. 아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에 있구나. 그러지 않아도요, 오늘은 문안을 가진다고 별리시던 차이랍니다. 어머니 어서 좀 올라오세요. 오늘은 너무 반가워 마라. 야단을 좀 치러 왔다. 아이고, 뭐니나, 아씨가 뭐를 잘못하셨나? 아씨, 어서 좀 비세요. 아유, 어머니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고 비는 거냐, 응? 왜 지금 야단을 치신다지 않으셨습니까? 빈다고 풀릴 일이 아니야. 다 듣기 싫다. 아니, 그럼 어쩌시겠습니까? 안무남동녀 애따님이 겨우 마음에 드는 남편을 얻어서 간구 하나만 살림을 차리고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어머님 대신 마음에 바가지 한 짝 벗어난 거리라도 갖다 주고 싶으실 텐데요, 뭘. 할머, 네? 왜 이리 수다한가? 오겨봐. 오늘은 내가 기생아 온 노릇을 좀 톡톡히 해야겠다. 내 몸값을 좀 받아내야겠어. 그 얘기 돈이 어디 있어요? 무슨 돈을 내라고 그러세요? 부잣집 아들이라는데 왜 돈이 없어? 저하고 산다고 쫓겨났어요. 그럼 하는 수 있니? 돈 많은 사위를 갈아대야지. 아이고, 그래만 봅시오. 두 분이 정사를 하지 않나? 아, 뭐 정사? 어머니가 좀 극성을 떠시면 난 죽고 말겠어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요, 오늘은 죽을 약까지 사다 놓으셨답니다. 아씨만 돌아가시면 극성은 어디다 피시겠습니까, 네? 얘 누가 널더러 죽으랬니? 응? 누가 그 죽는 꼴을 보지했어? 그 무시무시한 소리 좀 마라. 사랑하는 남편과 살지도 못하는 신세인데 죽지 사람 뭐래요? 남의 어머님 딸이 잘 살기만 바라두고면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된 모양인지 똑 돈만 알더라. 얘 듣기 싫다. 다시는 몸값 얘기를 안 할게. 그 죽는다 소리 좀 마라. 응? 어머니? 아이, 어머니 정말이지? 아이, 그러게 우리 어머니야. 그렇지 어머니? 요년은 미웠다 이뻤다니 어째. 자손이란 그저 다 그런 거랍니다. 잠시 동양극장의 공연 연보를 훑어보면 1937년 11월 29일부터 공연이 시작됐던 이 어머니의 힘은 이후 1943년까지 무려 10여 회 이상이나 재공연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땅한 공연 레퍼토리가 없을 때마다 이 작품을 공연해도 흥행에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일신보 1941년 3월 3일자. 청춘자 귀경 공연으로 어머니의 힘 상연. 한동안 만주국 봉천 등지로 극단 호화선과 함께 수년을 하면서 절찬의 호평을 받은 청춘자는 금반 이서구작 어머니의 힘을 가지고 동양극장에서 상연 중이라는 바. 그 극적 사건이 현실의 고민상을 배경으로 한 숙명적인 여성의 모성애를 표현한 것으로서 천재유년 명화 조미령과 어머니 역을 분한 청춘자의 히로인 진낭량의 세련된 연기는 매력을 끌어 연일 대성황 중에 있다. 이 신문기사 중에서 우리는 또 무척이나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재유년 명화 조미령이라는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0대 후반의 청취자 기억 속에는 한국 영화 속에서 성춘향 역을 맡아 청춘 스타로 각광을 받던 조미령이 남아있을 텐데, 그 조미령이 바로 동양극장의 뛰어난 아역 스타였던 것입니다. 동양극장 출신의 원로 배우 고설봉옹의 증언집에서 동양극장의 아역 배우 사정을 읽어보면, 동양극장의 아역 배우는 인기 있는 존재였다. 아역 배우들은 처음 15원씩의 월급을 받았었다. 이후에 아역 배우들의 인기가 올라가자 월급이 함께 올랐는데, 아역 배우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아졌으니 아역 배우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동양극장 운영진들의 생각이었다. 동양극장에서 아역을 맡은 사람으로는 계집아이 셋이 있었다. 윤재동, 엄미화, 조미령이 그 면면이다. 아역 배우가 동단하면 늘 박수가 나왔었다. 아역 배우는 가정적으로 불우한 아동들이 줄이었는데 더러 지원자가 있었다. 엄미화는 모친 김경숙이 동양극장의 의상부 책임자로 있었던 탓에 발탁된 경우이다. 이제 다시 한번 어머니의 힘이란 작품,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연진은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인 양백명이 청직이 역이고 아씨 역이 지경순이며, 영구 역은 바로 동양극장의 3대 아역 스타, 그 중에 하나이었던 엄미화입니다. 그래, 나리도 돌아가시고 사시기도 어려우신데 도련님을 맡아가지고 어찌하시랍니까? 대감 분부가 계시니 도련님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도련님께도 좋습니다. 그 자식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날이 돌아갔은 이래로 그 자식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느질 품을 팔아가며 그 자식 하나 길드느라고 고생을 낙을 삼아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게서 그 자식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제 눈을 뺏어가시고 제 목숨을 뺏어가시는 것이나 일반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대감댁 손자님이시겠고 할아버지가 찾으시는 이상 내놓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야 제가 고소 찾아가는 거야 어찌겠습니까? 평생 찾지 아니하실 줄 알았더니 다행히 돌아가신 나리에 하신 일이 뉘우치시고 손자님 생각이 차차 간절하셔서 곧 호족에 넣으시고 상속까지 시키신다니 이 기회에 내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용구의 손목을 잡고 이 아이는 어찌겠소 하시기에 뼈가 부서지고 피가 말라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어.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까 우리 용구는 그였고 제가 길러놓아야 하겠습니다. 정리야 그러시겠지만은 따님 애기와 달라서 사내 애기는 장래가 중요합니다. 대학까지 보내시자면 적어도 10,000원 돈은 들겠으니 바느질 품팔이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장차 200작댁 거대한 재산과 높으신 자귀를 물리실 분인데 어쨌다고 호르몬이 손으로 그렇게만 노려고 오십니까? 목전의 애정을 버리시고 애기의 무궁한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엄마, 아가 왜 오니? 동네 애들이 기생의 자식이라고 흉을 보고 나하고는 같이 안 온대요. 기생 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오는 놈이 그리던 200작댁 도련님을 누가 뭐래? 누가 영초에 무슨 얘기여? 대결만 가시면은 남종 여전히 도련님으로 떠받들 텐데 고연한 욕을 보십니다 그려. 잘 알았습니다. 애기가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지더라도 참겠으니 어서 데려가십시오. 고윤이 애미 욕심만 챘습니다. 애기의 장래를 생각지 못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다. 그럼 생활비는 매석 보내드릴 게니 아이요 애기는 다시 만나실 생각은 마소이옵니다. 네. 애기의 장래를 위해서 보내는 길인데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애기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피가 나도 참겠습니다. 엄마, 울지 마롱. 도련님, 오늘은 할아버지를 밀어가는 날이니 점잖게 하세요입니다. 누구야? 자, 새언입장. 할아버지가 내가 보고 싶다고 널 데려오라 그런다니 좀 좋으냐? 자, 엄마도 가지, 응? 가다마자 애기가 먼저 가면 엄마는 또 나중 갈게. 꼭 와야 해? 아니면 난 싫어 뭐. 오냐, 가다마자 엄마 얼른 와. 꼭 가마.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양백명의 대사를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사실 양백명은 우리 연극사를 빛냈다거나 당대의 인기 스타로 군림했던 그런 류의 배우는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한 편의 연극이 제대로 작품화되기 위해서는 스타급 배우도 있어야 하지만 그 스타급 배우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배우들도 있어야 하는데 양백명은 바로 스타급 배우를 뒷받침해주던 좋은 배우로 기록되어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백명. 그는 경부선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되던 해인 1905년에 서울 원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학자의 아들답게 한학에도 능했으며 신학문에도 두루 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양백명이 소년기를 보냈던 1920년대 전후반기의 서울 생활상을 회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을 전후해서는 임성구의 혁신단이 갖가지 재미나는 신파극을 상연, 바야흐로 장안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고 1916년에 가서야 우리나라 하늘에 사상 최초로 비행기가 날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에게 처음으로 비행기 구경을 시켜준 사람은 미국인 아트 스미스였다. 그것도 고개 비행으로 첫 선을 보였다. 그는 1916년에 일본 청산연병장에서 입장료 50전씩을 받고 구경시킨 끝에 며칠 후 한국 부산에서 무료로 공중 고개를 보여주었다. 어머니를 태우고 비행기로 거꾸로 돌기, 급선회하기, 나사무처럼 급강하하기를 보여준 다음 스카이라이트로 공중에 스미스라는 자기 성을 구름으로 써주어 비행기를 처음 보는 우리 결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용산연병장에서 같은 공중 고개를 하여 크게 이름을 날렸다. 전 언론인 조풍현 씨의 저서 개화기의 서울 풍속도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양백명은 이렇듯 우리나라의 신문화 초창기에 태어났던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철이 들 무렵에는 그 역시 우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서 숨통이 조여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었고 안녕하세요. 양백명입니다. 거기 좀 앉아봐요. 네. 무슨 마음을 먹고 우리 학교 문을 두드리게 된 건가? 네. 저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배우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왜 배우가 되려 하는가? 때는 1925년 1월 양백명의 나이 20살 때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나 보군. 당신 이력서를 봤을 때 당신은 굳이 배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세. 현철 선생님, 그게 뭔가? 전 5년 전 6월에 선생님이 쓰신 글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매일신보에 발표했던 연극과 오인의 관계라는 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중교화를 위한 연극운동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뜻 하나는 분명하군 그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선생님의 글을 읽기 전에는 배우를 그냥 광대 패거리로 보는데 하등의 주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선생님의 글을 읽고서 크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신극운동이란 연극의 오락적 기능보다는 연극의 교화성을 앞세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연극을 통해서 민중을 교화,
우매한 조선 민중들에게 민족적 자각의식을 일깨워 주겠다는 사명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신극운동이 비롯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고 귀국했던 현철이 바로 그러한 민중극 수립이란 원대한 목표 아래 혼신의 정열로 문을 연 학교가 바로 조선배우학교였습니다. 지난 64년 가정생활 7월호에 게재됐던 원로 연극영화배우 복혜숙 여사의 자서전에 비친 그 당시의 조선배우학교. 그때 현철 조선배우학교에는 일기생으로서 20명 내외가 입학을 했으며 교장인 현철 선생은 분장술 등을 가르치고 이고영 선생은 연극개론, 영화개론 등을 가르쳤었다. 지금 내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이 배우학교는 1년 졸업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나는 9달 만에 현철 선생을 비롯한 동료들의 만류도 마다하고 그때 새로 발족을 한 토월회에 들어갔었다. 공교롭게도 양백명 그 역시 조선배우학교 일기생이었다가 복혜숙과 함께 중퇴 토월회로 들어갑니다. 1926년 9월 11일자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조선배우학교 분위기는 무척이나 팽팽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맹휴 중의 배우학교, 양쪽에 찍히는 명성 김수련양. 동대문 밖 창신동에 있는 조선배우학교에서는 요사이 교사 겸 경영자인 현철 씨와 학생 사이에 의견이 틀리는 점이 있어서 학생들은 마침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본시 이 배우학교에는 남자 학생 15명과 그 외에는 김수련이라는 19살 여배우가 있어서 최근 인정은 초로 같다는 비극을 공부하던 중 마침내 이 같은 불상사를 보게 된 것이라는데, 본시 이 김수련 양은 일찍이 토레의 명성으로 꽃다운 제조를 무대에 펴놓다가 불행히 토레가 휴회를 하게 되자 현철 씨의 지도를 받고자 배우학교에 적을 두었는데 예술을 연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철 씨는 아직 학생들의 기량이 공연하기에는 일르다는 주장을 하였고 학생들은 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 연극다운 연극을 했던 극단은 토월회밖에 없었습니다. 1923년 7월에 창립공연을 했던 토월회는 싸구려 눈물만을 강요하던 조선의 신파극계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토월회가 아니면 연극이 아니라는 찬사까지 듣게 되었으니 당시 토월회 동인들의 득이야말로 얼마나 컸었으랴. 밤을 새워가며 극본을 쓰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서 발음 연습을 하고 루파시카를 입은 동인들이 일제히 야시장에 나가서 손수 선전비라를 살포하고 약관 토월회가 전례 없는 대성공을 하여 만도의 인기를 독점하게 된 원동력은 실로 이 같은 학생다운 신선한 노력과 무엇이고 뚫고 나갈 듯한 강대한 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일신보에서도 격찬을 아끼지 않던 토월회. 그러나 양백명이 몸을 담을 그 당시의 토월회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던 토월회의 후기였습니다. 아니, 이미 순수한 열정과 패기를 다 잃어버린 토월회가 박승희의 고집 하나 때문에 이런저런 타협과 타락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이를테면 박승희가 토월회란 간판 대신에 태양극장이란 이름을 내세워 저기 종로 5가의 권상장에 있는 미나도좌, 즉 현재 한일극장 전속이 돼서 춤과 노래 또는 소극까지 마구 섞어가면서 자탕식 연극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양백명의 의식은 너무나 분명했으니. 자,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해보십시오. 선생님, 실은 왜 그러십니까?
치료를 받을 만한 이빨 같은 건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만한 이빨이 없다면 무엇하러 우리 치과병원에 오셨습니까? 네, 실은 여기 이 앞니 2개만 뽑아버리고 싶어서요. 아이, 그 충치도 아닌 생리를 뽑아버리고 싶다니. 얘기야 보셔. 그난 장난할 겨를이 없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도 장난삼아 여기로 온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왜 생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요? 그것도 앞운니를.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원대로 해주실 거죠? 어쨌거나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전 연극 배우거든요. 토월의 단원 양백명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맡은 배역이 앞니가 없어서 말이 자꾸만 새버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귀여우시 말 같자는 소리 그만둬요. 아니, 선생님, 말 같자는 소리라뇨? 예? 선생님은 아직도 연극하는 사람을 광대 패거리로 보고 계시단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연극은 그저 적당히 할 수 있는 장난짓거리쯤으로 여긴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여간 난 연극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좋습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제 원대로 제 이빨을 뽑아만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연극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1920년대 중반, 그 당시의 조선 사회상은 한마디로 가난의 극치 그것이었습니다.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는 말이 그 당시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른바 소작쟁이가 발생했는데 그 까닭은 수탈만을 일삼는 일본인 지주들과의 본능적인 마찰이었습니다. 실제로 1929년도에 국내 민족별 기업 자본금 현황을 보면 조선인은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일본인의 자본금은 그 20배가 넘는 4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에 쫓겨 조선 땅을 떠나는 조선인의 숫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자, 못난 이 사람, 자네만 믿고 떠나야겠네. 네,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네. 오빠, 정말 이렇게 떠나시고 말 거예요? 정보가 너무 서러워 마라. 북경이 됐건 상해가 됐건 내가 자리만 잡게 되면 연락을 하마. 돈도 좋지만 제발 건강히 유의하도록 하기라. 오빠,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자, 문정복.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양백명의 첫 번째 부인은 문정복이었습니다. 평안도 선천이 고향인 문정복은 그녀의 나이 17살 때 양백명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빠의 친구였던 양백명을. 잠깐.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우리 태양극단에 입단시키고 싶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단장님. 아니, 양백명 씨, 당신이라면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시오? 얼굴만 반반하다고 해서 어디 아무나 배우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요? 단장님, 이 문정복 씨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책임지고 연기 지도를 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양백명 씨는 어디서 이 아가씨를 만난 거요? 네, 둘도 없는 제 친구의 동생입니다. 그 친구는 돈벌이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자기 동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문정복, 네, 선생님. 옛날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나? 네, 선생님. 그런데 생각보다 배우 생활은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건데. 그런 건 이 오빠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받았습니다. 뭐 하게 자기 생이빨까지 뽑아버릴 만큼 연기에 몰두하는 양백명 씨의 말을 들었다면 뭐 틀림이 없겠지만.
이윽고 문정복은 태양극단 단원이 돼서 양백명과 함께 지방 순회 공연길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의 공연 레퍼토리 한 편을 소개해보면 태양극장 제7회 공연작품 지나간 시대의 개요. 백씨라는 서울 정승의 젊은 아들이 가운의 기울어짐과 동시에 생명의 위급까지를 당하게 되어 어떤 시골에 일시 은둔하여 고기 낚기로 모든 세사를 믿고 있는 중에 학봉이라는 주인집 농부의 딸과 사랑을 하여 어린애까지 베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리 길이란 청년이 학봉이를 몹시 짝사랑하여 권려를 전유하려고 애를 쓰던 나머지에 술에다 몰래 독약을 타서 백씨를 죽여버리고 권려를 제 것으로 만들려 했으나 도리어 권려의 복수의 낫에 일격에 찌그러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돌변적으로 비극은 연출되었다. 권려는 백씨의 씨를 배운 몸이다. 그 슬픔이 한량없었으나 때마침 백씨를 은둔 생활에서 건져내려고 찾아갔었던 윤이란 영감에게 이끌려 향촌을 떠나 장차 나올 어린애를 행복되게 키우고자 백씨의 집을 향하여 출범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백명과 문정복은 무대 밖에서 또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운명극처럼. 아이, 틀림이 없다니까 그래. 글쎄, 뭐 의심을 하려 들면 의심이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그 함부로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고. 뒷감당? 뒷감당이 뭐야? 내가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래? 그럼 자넨 양백명 선배님과 문정복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광경이라도 목격했단 말인가? 난 문정복이가 입덧을 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았네. 그렇더라도 모른 척 하자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혼이었던 양백명과 문정복. 그들은 또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과하면서 두 사람이 야기시켰던 각종 루머와 스캔들을 깨끗이 청산합니다. 그러나 유랑극단 배우로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기란 어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비탈길에 상업극의 메카인 동양극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동양극장으로는 배우 지망생은 물론이고 작가 지망생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먼저 약속을 해주셔야 문을 열어주겠어요. 참나. 아직 저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약속을 미리 하라는 거야? 들으나 마나 뻔한 일이라니까요. 동양극장 측에서 당신과 서일성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당신과 서 선생님을 전속 계약하자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서일성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당신 혼자서는 계약할 수 없다고 버텨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버티다가 나를 싫다고 하면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귀가 있어서 들을 만큼은 다 들었다니까요.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도 조용히 좀 기다려봐요. 동양극장 역시 남자 배우보다는 여배우가 더 귀에서 난리라니까. 하여간 당신 혼자서는 동양극장 무대에 못 서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양백명은 문정복과 함께 동양극장의 전속극단 호화선의 단원으로 입회하게 됩니다. 극단 호화선은 지방 순회 공연을 주로 할 목적으로 처음에는 춤과 노래, 재담 등의 쇼적인 레파토리를 즐겨 선택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전 동양극장 배우였던 고설봉옹의 증언집 중에서 양백명 씨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 참고해보면 동양극장 전성기에 임선규는 히트작을 양산해내는 인기작가였다. 나중에는 임선규의 이름만 간판에 나가면 관객이 무조건 몰려들 정도였다. 나의 견해로는 이 시기의 임선규 대표작은 호화선이 1939년 6월에 홍혜성 연출로 공연을 했던 북두칠성이 아닌가 한다. 도승지라는 부자가 있었다.
자식이 없어서 첩을 3씩이나 얻었는데도 끝내 등남을 한 데는 실패한다. 마침 지나가는 노승이 있기로 묘방을 물어보니 심산유곡의 절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셋째 첩을 상로를 딸려 절에 보낸다. 첩이 묵은 곳은 산중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암자였는데 하루는 그곳에서 수도하던 중이 개인적인 일로 마을에 내려간다. 어둠이 짙어지는데 중은 돌아오지 않고 날짐승들이 문 밖에 와서 문을 긁고 하니 첩이 상로에게 무섭다며 매달린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둘은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다. 첩은 100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도승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낳는다. 그런데 상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삐딱해지는 것이었다. 끝내 술에 취한 상로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란 소리를 하기에 이른다. 흥분한 도승기는 혈액 검사를 하여 칠성이란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상로를 도륙내겠다며 길길이 뛴다. 그러나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칠성이는 상로의 아들로 밝혀지고 낙심한 도승기는 뒤뜰에 쌓아놓은 칠성단을 도끼로 허물면서 마구 울부짖는 중에 막이 내린다. 전 2막이었고 2시간 30분 정도 공연했다. 도승지역의 서일성, 상로역의 양백명, 첩에는 지경순, 아이역에는 엄미화가 출연했다. 이 작품이 상연된 이후 서울 장안에서는 굿한다고 애났나 하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다. (1939년의) 가을. 그해 가을은 동양극장의 가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동양극장주였던 홍순환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자 동양극장 안에는 내분이 일었고 드디어는 동양극장을 탈퇴하는 배우들이 생겨나 새로운 극단인 아랑이 창단됩니다. 1939년 12월 31일자 매일신보를 보면 아랑 신년 공연, 부민관, 그들의 일생, 삼막 구장, 임선규작 박진 연출, 원우전 무대장치. 젊은이의 비애는 아름답고 괴로운 이들의 모랄이다. 덮고 있는 서울의 지붕 및 종로 네거리에 흐르는 눈물과 젊은 제네레시온의 격렬한 정열을 작자는 어떻게 묘파하였을까? 결코 안가의 눈물이 아니고 공상의 나라가 아니다. 뜻아니한 죽음의 신은 그들의 하나인 동무 한 사람을 영원히 빼앗고야 말았다. 동무를 잃어버린 동무들의 비애, 눈물과 정열로서 사실을 호소하는 아름다운 시일 것이다. 스타프, 서일성, 이정순, 임사만, 김선초, 김두찬, 박순희, 맹만식, 문정복, 이몽, 최은현, 양진, 최승희, 고설봉, 박영신, 양백명. 네, 양백명과 문정복은 당대의 최고 스타 황철이 이끌기 시작했던 극단 아랑의 단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운명의 신은 다시 짓궂은 장난을 걸었던 것입니다. 죽이고 말 거야. 더러운 네 한 년 잃는 것 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이 양백명이가 연편내를 빼앗겼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야. 알겠어? 알아듣겠어? 네. 내라니. 당신은 내 마음 같은 건 처음부터 아랑곳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제 마음이 언제부터 당신을 떠나 있었는지도 모르시니까요. 닥쳐! 이 더러운 환영자라! 언제부터인가 양백명과 문정복 사이에는 무서운 골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골에는 황철이란 총각 배우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부녀인 문정복과 총각 미남 배우 황철이 미래를 즐기다가 그 사건이 사회 문제로 비화됐던 것입니다. 1941년 정월까지만 해도 극단 아랑의 연기자들 프로필은 이렇게
나란히 소개돼 있었는데 황철. 군의 연기는 일본의 용택수를 연상하거니와 폭과 큼과 연기력의 여유는 무대의 전체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위대한 표현력을 가졌다. 양백명. 무슨 역이나 무난하다. 그의 실력은 끝간대를 모르게 능숙하고 호흡의 여유를 볼 수가 있다. 문정복. 감각이 날카롭다. 전체의 여운이 화려하다. 억양이 정확하고 자신을 가졌다. 양백명. 그의 사생활은 어쨌든 간에 그는 실력 있는 한 사람의 연극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화 초창기 선구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그 역시 다방면에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판됐던 유행가 레코드 중에는 남해림 작시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 남해림이 바로 양백명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해림 작시 김준영 곡 남이련 노래로 되어 있는 유행가 사랑은 요술쟁입니다. 사랑에 시든 꽃은 향기조차 없어요. 아이 참 속상해, 아이 참 속상해. 사랑은 요술쟁이, 아이 참 속상해. 발길에 대고 밟혀 물든 곳이 분해요. 아이 참 속상해, 아이 참 속상해. 사랑은 요술쟁이, 아이 참 속상해. 문정복과의 불화로 인해서 극단 아랑을 탈퇴한 양백명은 또 다른 극단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8.15 해방 후에는 희곡 집필도 하고 연극 연출 작업도 전개합니다. 한편 황철과의 불륜설로 한국 연극계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문정복. 그녀는 또 집요한 근성을 보여서 황철과 결혼, 끝내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의 사상을 깊이 따지고 8.15 해방 후에 있었던 이 땅 위의 이념적인 갈등, 그 상황을 심도 있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황철과 문정복은 월북 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희미하게 접할 수 있는 소식에 의하자면 문정복은 북한 최고의 공훈 배우가 됐다 하고 황철은 6.25 전쟁 중에 한 팔을 잃고 고생하다가 끝내 타계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정복과 헤어진 양백명은 6.25 동란 중에 회기동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시간 끝으로 남해림, 즉 양백명 작시로 된 유행가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준영 곡 유화선 노래 원정 삼천리. 여기서 원정이란
원망할 원자의 뜻정자 원정이니 삼천리가 원망스런 정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제 식민지 시대의 원망스런 시대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닐런지요. 울며 불며 가서 떠는 그대이거나 나 홀로 바다 외로워 밤마다 한숨 짓는 나를 잊으셨나요? 아직없는 당신이 야속해요. 정말이죠. 손목자 고명세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배우 양백명과 원망스런 삼천리. 지금까지 출연 강구한, 강은영, 이재용, 김수중, 한택심, 임난.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이경신,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임영웅이었습니다.